하는 자세로 저희 국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선이 이제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어느 때보다 혼돈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대선 전국,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여야의 핵심 중진 정치인들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번 주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예, 지내셨습니까? 정말 네.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당 대표 경선 때 한참 공개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동안 좀 그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당대표 경선 이후에 네. 사실은 우리 대선 후보 경선이 네. 있었을 때에는 저는 방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워싱턴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귀국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뭐 백의 종군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동작구 저희 지역구 네.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백의종군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무게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불러주셔서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선대위에서는 직책은 없는 겁니까? 네, 제가 선대위에서는 특별한 직책은 없고요. 네. 그러나 뭐 선대위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우리 지역구인 동작구부터 열심히 좀 챙겨보는 게 시작이겠다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새 연일 뭐 지역에서 우리 핵심 당직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까 논의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또 공개적으로 모습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네. 지내시는지 근황을 먼저 여쭤봤고요. 본격적인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혼란을 갖다 또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선대위원회에서 각기 자기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데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서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갖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위 주의를 갖다 경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진박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거든요. 예. 그들이 활개칠 때 그들의 위세가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때 총선 패하고 그래서 소수 의석을 가지게 되고 그 뒤에 국정 혼란에 빠지고 국정농단 이후에 탄핵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비겁했던 사람들이 그냥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겁한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을 겁니다. 예, 저는 그거 너무 저한테 강하게 각인돼가지고요.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국민의힘 관련된 녹취를 좀 들었는데 갈등이 좀 봉합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좀 불거졌습니다. 현재 상황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송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총괄 선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중심을 잡고 수습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님을 잘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옳으니 아니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니 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믿으실 수 있는 그런 국민의 힘으로 저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평가를 하는 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 정도 하시죠. 네. 이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뭐 더 네. 물어보셔도 제가 누가 옳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기는, 저희가 지금 우리 당내 의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네. 또 해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다 자제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여쭙지 않고 그렇다면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갈등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를 놓고 항공모함 선대위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고 있는 카드는 항공모함 선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 이런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리하시는 대로 이제 정리돼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선거운동에서 뭐 다른 건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핵심은요. 저희가 이 선거운동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는 현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저희 동작 지역구 챙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하방해서 우리 각자 현장에서 다 뛰시면 우리 좋은 결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모셔놓고 다른 당 소식을 좀 제가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51일 만에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을 합니다. 관련된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아닙니다. 뭐 대표님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뭐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하여튼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우리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고. 네, 네. 두 분 일어나셔서 압수 한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혼자 또 압수. 이쪽 하라고. 네. 예. 연락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일정은 몇 시? 아, 시간 뭐 충분합니다. 거기에 맞춰.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 끝나는 시간을 열고 있는데,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공개된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을 바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다 보니까 일단 화면 상태가 잠시 좀 이렇게 흔들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공개된 그 모습이라서 좀 덕담을 주고받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는 잠시 뒤에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일단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당내 그 갈등이 좀 어떻게 보면 격화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좀 갈등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죠.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 합류해서 돕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점을 어떤 때 잡을까 이러고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갈등과 이 화합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난국에 사실은 봉착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뭐 최근에 아들 논란도 굉장히 사실은 뭐 저는 그걸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논란도 점점 커가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저께 대장동 사건의 핵심 라인이 또다시 사망에 이른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네.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아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난국 타겟책으로도 보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돕기로는 이미 결심하셨고 그 시점이었는데요. 뭐 민주당이 이런 면에서 정치는 참 잘하세요. 시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의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동이나 이런 거는 좀 후반부에 또 다시 한번 다룰 네, 거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뭐 의원님께서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지금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선 네. 말씀에서 좀 연장선상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네. 좀 믿고 맡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저희가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믿고 맡기고요. 뭐 선대위가 구성이 항공모함이 되든 뭐 저 쬐끄만 뭐 정말 조그만 실무적 선대위가 되든 일만 되면 되니까요. 저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역할을 좀 맡게 된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각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게 결국 당내 갈등 수습하는 데 좀 더 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절대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모두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제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셔도 더 쉽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단 죄송합니다.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 곡선을 타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 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뭐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추이는 조금 뭐 약간 하강하는 추이가 좀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우리 당 내부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고 네. 몇 가지 리스크도 있었고 하는데요. 이제 뭐 정리해 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국민들의 여론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네. 정권이 유지되어서 된다는 여론보다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의 50%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 열망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열망을 잘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제1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다 저희가 잘못해서이죠. 뭐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동안 뭐 우리 선대위 구성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삐그덕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후보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네거티브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다 힘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이번 선거의 핵심 시대 정신은 전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본인한테 좀 어떻게 체화시키고 싶어서 네.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거리 두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일종의 K 방역에 대해서도 뭐 심각하게 비판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추미애 대표로 대표되는 추미애 전 대표가 맡으신 위원회가 새시대 전환위원회인가 대전환위원회인가가 있고요. 거기에 핵심이 지대개혁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지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만큼 그 아직 윤석열 후보에게 표심을 주지 않고 있는 그 부동층을 얼마나 끌어오는 게 관건이고 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좀 네, 이해를 예.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그래서 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김동연 후보처럼 이른바 제3지대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니냐, 단일화도 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겠죠. 또 안철수 후보 네. 같은 경우 또 김동연 후보는 뭐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큰 길에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3지대와의 단일화 여부도 좀 중요한 변수 가운데 네. 하나일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지금 아직 표심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일각에서는 뭐 잦은 실언 논란, 가족 리스크 이렇게 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되는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아직 준비가 아까 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다가 약간 그게 실언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 방어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게 모든 자꾸 이게 1등 후보에 대해서만 자꾸 네거티브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윤 후보에 관련된 것은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후보 본인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대한 검증은 사실은 전혀 수면 위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셔서 그동안 뭐 유의해서 안 봤는데 보니까 뭐 그 전과 사법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음주운전, 뭐 검사 사칭, 또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거라서 별로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또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본인에 대한 검증들이 되고 후보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다른 쪽으로 뭐 선거 국면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여간에 민주당이 선거운동 잘해요. 저희가 부족해요, 국민의힘이. 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검증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가족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네거티브 공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 발언과 관련된 뭐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는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 역시 공적인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부속실 없애신다는 말씀이 아마 영부인의 그런 공적인 활동은 안 하는 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재명 후보 아드님도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거가 너무 진흙탕처럼 돼서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실 것 같아요. 좀 미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시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같은 고시원에서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네.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하신 분이 어떻게 대통령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여주신 선배 윤석열의 모습은 항상 나라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고 사회 관심의 전반적인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그런 부분 토론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저는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철학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충분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상대당 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를 좀 상대당의 시각에서 여쭙는 것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철학을 지금까지 제대로 보여줬느냐, 실제로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이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우리 선대위 구성 갖고 계속 찌그덕찌그덕해서 후보도 너무 고생하셨죠. 울산까지 쫓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후보의 비전이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후보랑도 저희 엊그저께 우연히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중심을 못 잡으면 저희가 미래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한 달 방미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깜짝 놀란 것이 미국 국무성분이나 이런 분들이요. 예전에는 저희를 보면 늘 북한 얘기하고 북핵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얘기, 북핵 얘기는 그냥 5분 정도 잠깐 하시고 다 하시는 말씀이 이코노믹 시큐리티, 경제 안보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로 미래 먹거리에서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느냐, 거기에서 한국하고 어떻게 협력할 거냐, 전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이코노믹 시큐리티 관계에서 왜 중요하냐? 저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바로 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정하고 그것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시기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그냥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갔더니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몇 가지 산업에서 굉장히 기업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 관계자나 조야에서 전부 다 이제 한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좀 미래 먹거리에서 우리가 선도할 거 이런 걸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가서 종전선언 해달라고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훨씬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또 훌륭한 자원들이 옆에서 같이 일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좀 정착이 되면 이게 또 경제 성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 안 했나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요. 우리 공무원도 정말 시신을 불태우고 그렇게 도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무시한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또 그 상대적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또 그 의원님께서 공세를 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의원님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어쨌든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의원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네. 정말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김종인 위원장도 하시던데요.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이유는 저희는 뭐 예견돼 있었다. 지금 사실 선거 앞두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네. 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 안 하고 있다는 이유, 뭐 지금 환경 다 알 수 있는데 대장동 사건이 너무 복잡하니까 네.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사건만 하면 아유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핵심은 뭐냐?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8,500억 원 가까운 이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투자한 거에 보면 어떤 사람은 1억 투자했는데 1,000억 가져갔다는 네. 거 아닙니까? 8,500억이란 이득을 그대로 민간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것 때문이에요. 초과 이익 환수 규정 삭제는 어떤 라인에서 있었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당시 지금 구속 기소된 유동규 네. 5억은 뇌물로 받고 700억을 받기로 약속되었다는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이었고 그리고 개발본부장이 유한기 씨 그렇죠. 12월 10일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가 그 김문기, 밑에 네. 개발사업 1팀장이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정만용 변호사가 전략팀장.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라인이 그 그 당시에 성남의 뜰과 MOU를 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맨 처음에 집어넣었다가 7시간 만에 삭제한 것의 핵심 라인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김문기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유동규 씨는 그것과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유동규 씨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정만용 팀장은 네. 그분은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불구속 기소로 된 걸로 네. 끝났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2명 중에 1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삭제한 것에 대해. 그러면 유한기 씨는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언젠간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은 결국은 그분을 말씀 못하는 그런 압박감에 휩싸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왜 특검이 안 됩니까? 그냥 특검 지시하십시오. 지금 자꾸 뭐 안 된다 하시지 말고 지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까지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특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복잡하게 하실 거 없다. 아니 민간이 8,500억 원이라는 이익을 가져갈 거는 뻔히 예상이 되는 건데요. 그걸 성남시장이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 씨도 처음엔 전혀 몰랐다고 하시다가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제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특검 합의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100배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그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그게 빠진 걸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특검에는 찬성한다고 지금 몇 차례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도 특검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양당 후보 모두 특검 도입에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법안 자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특검 하자 그러면서 저도 뭐 네. 합의 과정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왜곡되게 하려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이 정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검 야당이 원하는 특별검사 임명하고 해서 내가 떳떳하게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검찰 수사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역 정치인이고 공수처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미 뭐 사실은 이번 공수처의 이렇게 수사 행태를 보면 또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특검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원내에서 특검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부동산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지금 네.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예, 예. 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요. 저희 뭐 어제도 우리 당직자들 네. 회의하시는데 6배 내셨다. 뭐 작년에는 30만 원 내셨는데 올해 160만 원 내셨다 그러면서 아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그 부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도 좀 내놓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앞두고 네. 사실은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네. 얘기하니까 부동산 스탠스를 국민들 마음에 맞게 지금 이제 뭐 공시지가도 네. 그대로 동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2년 전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조리 환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국토 보유세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이런 것에서 시작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네. 집권하시면 도로 문재인 정부 2가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네.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는 새시대 전환위원회에서 지대개혁이라는 걸 추진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지대개혁의 핵심이 뭐냐. 결국 토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로소득은 다 환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게 사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서 추미애 의원은 부인하지만 토지 국유화를 얘기했고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겠다 그랬고 이 일맥상통하는 방향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 안 바뀔 거다 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정책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 일반 시민들, 그 유권자분들의 지대개혁 생각해 보십시오. 지대개혁은요 네.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토지 국유화로 가는 전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유 재산에 이렇게 개입하겠다. 지대를 개혁, 지대. 이게 뭐 임대료 아닙니까? 토지 네.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인데 이거를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유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나경원 전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반대 입장에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다음 주에 그러면 뵙는 거네요. 네. 다다음 주에 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